자, 우리는 앞서서 단층 퍼셉트론의 문제가 대거 해결이 되고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그 중에서 은닉층이 두 가지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 딥 뉴럴 네트워크 또는 딥러닝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실제 인공신경망의 은닉층이 깊어진 딥한 다층 구조의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것이고, 실제 아래 예시 그림처럼 만약에 이러한 이미지에 대한 분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실제 데이터를 정리해서 잘 반영을 해주면 이렇게 여러 가지 인풋 레이트를 통해서 데이터가 전처리가 되고, 이를 통해 은닉층을 통해서 아웃풋이 나가는데, 이 중간중간에 값을 뽑아보면 이렇게 이미지를 분류하기 위해서 세분화된 임의의 패턴들이 정교하게 만들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이를 통해서 실제 뭐 사람인지 아닌지 아니면 어떤 사람인지 라벨링, 분류를 할 수가 있는 딥러닝 알고리즘을 통해서 이런 문제까지 사람의 수준으로 업데이트할 수 있는 계기가 바로 다층 퍼셉트론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걸 한번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은 장점과 단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장점은 우리가 이제는 몸소 이해하고 체득하는 것처럼 연속형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 즉 회귀 문제 또는 분류 문제 또는 그를 위해서 필요한 변수의 독립 변수의 모습의 값들이 연속형 숫자든 범주형이든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다 넣을 수 있어요. 그리고 회귀 문제, 분류 문제 모두 해결할 수가 있죠. 동일한 알고리즘 로직을 통해서. 이뿐 아니라 은닉층을 늘리고, 그리고 다양한 액티베이션 함수, 활성화 함수를 통해서 실제 비서전적인 특성까지 반영해서 값을 학습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계학습 알고리즘, 통계추론 알고리즘에 비해서 예측 성능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은닉층을 거치면서 결국 데이터들의 값들이 관련된 조합들이 애그리게이션 되는 것 때문에 결국 피처 엔지니어링 특성이 있다라고 했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빅데이터일수록 데이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예시처럼 2포가 늘릴수록, 그쵸? 그런 것처럼 다양한 빅데이터가 반영될수록 그만큼 성능은 계속 향상이 되는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이 있는 알고리즘인 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잡한 친경망 또는 딥러닝 알고리즘은 작동 시간이 매우 오래 걸리고, 그리고 빅데이터를 핸들링 하려면 사실 딥러닝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고사양 PC가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알고리즘의 결과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앞에서 간단한 예제를 보긴 했지만 사실 알고리즘의 구조가 x, y 반영하고 실제 액티베이션 함수 설정하고 그리고 가중치를 0부터 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거였죠. 구조가 너무 심플합니다. 그만큼 이슈가 있어요. 이것이 너무 심플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본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업데이트하죠? 분명히 비용 함수가 최소라고 했는데 최소 기준은 뭐죠?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업데이트가 되는 가중치들 보면 값이 다 다르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디까지 끊는다 기준도 없지만 굳이 비율을 좀 더 과장을 보태서 하자면 A라는 사람이 딥러닝을 쓸 때와 B라는 사람이 딥러닝을 쓸 때 과정을 거쳤을 때 출력된 가중치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하지 않은 출력값이 나옵니다. 그것을 흔히 로버스트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가중치가 추정이 되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추정된 가중치가 어떤 의미지? 해석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자, 이 숫자 무슨 뜻이죠? 이런 건데요. 이거밖에 못해요. 지금 이것은 이미지니까 다행이죠. 실제 값은 뭐 0, 1, 2 값이 들어가요. 이 숫자가 예를 들어 0.2가 나왔어. 이게 뭔데 이게? 모릅니다. 그렇죠? Y와 X 예를 들어서 뭐 매출과 비용이에요.
비용이 0점이 곱해지고 여기 더해지고요. 또 곱해지고 더해지고 곱해지고 더해지고 반복해서 곱해지고 더해진 값이요.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데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가중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게 매우 어려워집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단점. 딥러닝이 성능이 좋아지는 건 알겠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과장을 하긴 했지만 분석한 사람마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할 때마다 가중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너무 심플하고 반복 과정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중치가 수정이다 칩시다.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지? 무슨 뜻이지? 해석하기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딥러닝 등장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장점과 단점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1980년부터 약 20년간 다시 한번 딥러닝은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네 가지 이유에 의해서. 이것이 바로 인공신경망 또는 딥러닝의 두 번째 위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네 가지는 무엇입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제목부터 정리를 하면은 자, 뉴럴 네트워크의 두 번째 위기, 그 이유 첫 번째는 Vanishing Gradient라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는 Local Minimum, 세 번째는 Low Running Time, 그리고 네 번째는 Curse of Dimensionality라고 되어 있죠.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이해하신다면 왜 도대체 딥러닝이 암흑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Vanishing Gradient를 보겠습니다. 앞서 우리가 딥러닝의 추정 과정을 다시 한번 요약하면 아래와 같죠. 데이터가 입력이 됩니다. 가중치가 곱해지죠. 그리고 다 더해집니다. 그리고 액티베이션 함수를 통해서 목적에 맞는 출력값으로 변경되어서 최종 값이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실제 에러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 에러는 역전파를 통해서 실제 직접적으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이 에러가 최소화되는 단계까지 계속 업데이트하는 것이죠. 여기에서 비선형적인 특징 반영을 위해서 시그모이드와 같은 이런 액티베이션을 쓴다고 했죠. 이것을 그대로 가지고 오면 바로 아래와 같습니다. 이런 액티베이션 함수 시그모이드라고도 하고요, 로지스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계단형인데 비선형적인 특징을 반영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분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화량, 미세 변화량이라고 했죠. 즉 미세한 변화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보시면 x가 1만큼 움직일 때 y는 얼마만큼 증가했는가를 보는 게 미분입니다. x가 1만큼 움직였을 때 y는 다 똑같이 0이죠? 그럼 얘는 0입니다. 미분값은. 이쪽 부분을 보면 x가 1만큼 움직였을 때 예를 들어서 0.5만큼 움직였다 라고 한다면 여기의 미분값은 0.5입니다. 예를 든 겁니다. 자, 이 부분 x값이 1만큼 움직였을 때 y값이 똑같이 1이죠. y 변화량이. y 변화량은 없기 때문에 얘도 0입니다. 미분값이. 그렇죠? 그래서 미분값이 여기는 0이고 여기는 0.5 스럽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을 보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자, 이 활성화 함수 시그모이드 경우에는 양 끝에서의 미세 변화 또는 미분이 0에 가깝습니다. 그렇죠? 방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적으로 진행되면 결국 이 기울기가 0에 가까워집니다. 아니, 왜 굳이 미분을 반복하죠? 자, 앞서 우리가 본 걸 다시 한번 떠올려 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입력 데이터를 네트워크 거쳐서 아웃풋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순전파에 보면 전파될 때 계산량이 많아지죠. 그렇죠? 만약에 여기에서 입력값 들어왔는데 뭐 3, 4, 5가 들어왔어요. 곱해서 더해졌어요. 잘 모르겠는데 뭐 12가 나왔어요. 여기에 액티베이션 함수 가중치 곱해지죠. 각 층마다 곱해집니다. 보통 은닉층이 여러 개 있다면 각 은닉층마다 액티베이션 함수는 계속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무언가 수치가 0에서 1 사이 값이죠. 0에서 1 사이 값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가 작아졌어요. 작은 값이 또 들어가서 또 작아집니다. 작은 값이 또 작아져서 또 작아집니다. 궁극적으로 순접파에서는 전파가 되는 값의 크기가 작아지게 됩니다. 작아지죠? 이건 지금 미분은 아닙니다. 미분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작아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미분은 어디 쓰이냐? 바로 역전파 이슈죠. 분명히 아웃풋을 통해서 비용 함수가 계산되죠. 이걸 거꾸로 역전파를 통해서 내려갑니다. 그쵸? 이때 여기에 있는 가중치에 따라서 미분이 한 번 진행되죠. 여기에 있는 가중치는 미분이 두 번 진행됩니다. 여기 미분, 여기 미분. 그쵸? 여기에 있는 가중치 세 번, 여기는 네 번. 이런 식으로 미분이 누적됩니다. 그런데 미분값을 보면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0에서 예를 들어 0.5 사이 값이죠. 근데 누적돼요. 0에서 0.5, 0에서 0.5 누적돼요. 두 개 곱해지면 예를 들어서 제가 깔끔하게 그릴게요. 만약에 첫 번째 미분에 있는 값이 0.5라고 하고 두 번째도 0.5라고 하면 두 개 곱해지면 어떻게 되죠? 0.25로 감소가 됩니다. 더 작아지죠? 세 번 곱하면 0.5를 또 곱하면 0.075 나오나요?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이렇게 세 번 0.5의 3승이 되면은 더 작아집니다. 기본적 아이디어가 뭐냐면 원래 숫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0, 1, 2가 있었다고 칠게요. 0에서 1 사이의 값은 계속 곱해지면 더 작아집니다. 반면 1에서 2 사이의 값, 그 이상의 값은 곱해질수록 더 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필 이 시그모이드 함수는 미분값이 기껏해야 제가 대충 그리긴 한 거지만 1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도 1이 없죠? 그죠? 0에서 한 0.5 정도 이런 수치의 값이기 때문에 이 범위에 해당돼요. 그래서 미분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누적시키면 결국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 계산되는 비용함수의 책임 수치가 무조건 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달되는 비용함수 역시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적절한 가중치를 향해 가야 하는데 그런 적절한 최적 가중치가 아닌 곳에서 학습이 끝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약하면 이 시그모이드 함수 때문에 순전파, 역전파, 순전파에서는 가중치가 0에서 0.5 사이로 스케일링 되기 때문에 작아지는 경향, 역전파 역시 비용함수가 뒤로 전달되는데 미분에서 결국 미분값을 통해서 수치가 결국 누적되어 작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엄밀한 설명은 아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거예요. 엄밀하게 하려면 수학적으로 하나하나씩 보면 되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그 디테일을 아실 필요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일단은 어떤 배경인지 이해하시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순전파, 역전파 모두 이 시그모이드 함수를 통해서 값이 작아질 수가 있다. 이렇게만 일단 이해하시면 잘 이해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분값이 작아진다라는 표현을 그레디언트가 미분입니다. 그래서 베니싱 그레디언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처음으로 배웠던 도대체 딥러닝이 왜 위가 있습니까? 첫 번째 이유 바로 베니싱 그레디언트였습니다. 활성화 함수를 시그모이드라는 것을 쓰다 보니까 순전파, 역전파 모두에 있어서 값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이슈가 생긴다. 값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저의 값이 전달되거나 다시 가중치가 업데이트되거나 이런 과정에서 최적인 값이 선택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슈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로컬 미니멈 이슈입니다. 자, 우리가 가중치를 추정하는데 가중치는 추정해야 될 게 굉장히 많죠. 레이어가 많아질수록 이 가중치는 점점 많아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명확하게 왜
그 가중치가 얼마가 나왔는지 알 수 있나요? 모른다고 했죠? 기본적으로 딥러닝은 각각의 가중치가 왜 이런 수치가 나왔는지 명확한 추정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우리는 그저 가중치를 뉴를 가중치 올드에서 업데이트했죠? 그쵸? 업데이트하는 방식이에요. 애초에 틀린 값을 넣은 다음에 업데이트하면서 맞는 값으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결국 최적화한다 또는 학습한다라고 위에서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가중치를 명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흔히 최적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최적화한 가중치를 선택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상에서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아래 그림과 같은 이슈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파라미터라고 되어 있는 게 가중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라미터, 가중치 같은 값이었죠. 같은 의미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실제 최적 가중치는 여기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실제로는 이런 비형함수에 대한 우리 비형함수를 최적화하는 건데 제가 위에서는 그림을 이렇게 심플한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비형함수가 아래 그림과 같이 매우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러닝 레이트를 작게 하냐 크게 하냐에 따라 다르긴 한데 기본적으로 감소하는 방향으로 우리는 이동시키죠. 그런데 여기서 감소하는 방향에서 여기 빠졌어요. 다시 올라올 수가 없어요.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최적 가중치는 여기인데 우리는 여기라고 가중치를 딥러닝이 출력해 주겠죠. 따라서 이것을 진짜 가중치가 비형함수가 최소값이 되는 부분이 아니라 로컬 미니멈 국소값이라고 합니다. 국소 최소값에서 그때의 가중치 결과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로컬 미니멈 문제라고 합니다. 글로벌 미니멈이 찾는 게 아니라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우리는 틀린 가중치를 딥러닝이 보여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W 올드를 임의로 우리가 정하죠. 물론 알고리즘이 랜덤하게 정한다고 했습니다. 어쨌든 간에 틀린 값이죠. 그리고 그 초기값 기본적으로 이 초기값에서 플러스 알파 블라블라블라로 업데이트하는 과정이죠. 따라서 초기값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초기값이 여기였어요. 여기. 그러면 뿅뿅뿅 내려가다가 여기에 빠질 수가 있겠죠. 근데 초기값이 여기면 내려가다가 1로 내려가기보다는 이렇게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빠질 겁니다. 또는 여기 초기값이면 1로 가겠죠? 여기 빠집니다. 그렇죠? 내가 어떤 초기값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실제로 다양한 비형함수가 로컬 미니멈에 빠져서 다양한 가중치가 얼마든지 딥러닝을 통해 출력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슈예요. 제가 그래서 앞에서 잠깐 예를 들기도 했는데 과장을 좀 보태면 분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추정되는 가중치가 달라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사실은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실제로 다양한 국소 최소값의 결과가 계속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슈가 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딥러닝은 장점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 우리가 해결하면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정리하면 로컬 미니멈 문제는 실제 각각의 가중치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수학적으로 명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답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업데이트해서 최적화하는 것이죠. 따라서 초기 값에 따라서 그리고 비형함수의 그래프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짜 최소값이 아닌 국소 최소값에 빠질 수 있는 이슈가 있다. 이것이 로컬 미니멈 문제였습니다. 자, 세 번째는 low running time입니다. 자, 학습률, 러닝 레이트라는 거 배웠죠. 러닝 레이트. 러닝 레이트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낮아야지만 성능이 좋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비형함수가 러닝 레이트 낮아야지만 조금씩 움직이죠. 근데 너무 크면 크게 움직여서 최소값을 향해서 가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낮으면 연산량이 급증하게 되고 가중치를 추정하는 시간과 비용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실제 이 시절에 봤을 때 2000년대 미만이죠. 이 당시만 해도 이렇게 매우 급증하는 연산량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지 대안이 없었어요. 당시 하드웨어에서는 매우 큰 부담과 한계였습니다. 다행히 이것은 그 당시에는 로우 트레이닝 타임이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요즘은 사실 어느 정도 해소가 되기도 했습니다. 컴퓨팅의 파워가 너무 높아졌고 비용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앞에서 봤던 로컬 미니멈 문제는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딥러닝의 암흑기를 만든 마지막 네 번째 이슈는 커스 오브 디멘셔널리티입니다. 빅데이터일수록 성능이 하락할 수가 있다. 이런 이슈가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지? 분명히 딥러닝은 데이터가 많아야만 한다. 추정할 파라미터가 많아서 빅데이터의 성능이 올라간다라고 들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을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굉장히 복잡한 얘기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그 배경에 대해서 간략히만 일단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딥러닝은 분명히 단층에서 다층으로 가고 딥러닝처럼 은닉층이 늘어나게 되면 추정해야 될 가중치 또는 파라미터가 증가하게 되죠. 따라서 이 파라미터를 다 추정하려면 추정해야 될 샘플 또는 로우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겠죠? 하나의 로우만 있는데 그 모든 가중치를 다 추정하는 게 가능은 할 텐데 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샘플이 많아지면 앞에 실수처럼 실제 데이터를 배치 이렇게 넣죠. 그리고 전체를 에폭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학습함으로써 우리가 실제 가중치 성능을 높이는 것을 실습을 확인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실제 많은 로우가 필요합니다. 하나의 로우를 반복적으로 학습해봐야 가중치가 업데이트가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중치가 많을수록 기본적으로 많은 샘플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는 디지털 시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죠. 데이터는 지금 현재에도 끊임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봤던 이론을 참고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다중공선성 문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독립변수의 수는 빅데이터 시대, 디지트 시대라서 실제로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립변수라는 게 x죠. x1, x2. 끊임없이 다양한 변수에 대한 데이터를 쌓을 수가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이것은 뭐 구글 광고, 이것은 TV 광고 이렇게 칠게요. 이게 끊임없이 쌓입니다. 계속 쌓여요. 빅데이터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백 개가 쌓입니다. 그런데 컴퓨터 입장에서는 제가 다중공선성은 앞에 이론에서 잠깐 설명하기가 있기도 하는데 가끔 못 들으신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해를 잘 못하신 분도 계시니까 다시 한 번만 살짝만 설명드리면 자, 우리는 변수가 많은 것처럼 보이는 데이터를 쌓고 있지만 컴퓨터 입장에서는 사실 변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진짜 변수가 많은지는 잘 모릅니다. 왜냐? 우리가 자 구글 광고 비용, TV 광고 비용이라고 이름을 붙였죠. 컴퓨터는 이걸 이해할까요? 못합니다. 컴퓨터는 오로지 이 변수명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들어있는 값만 이해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구글 TV 비용은 뭐 일별 데이터인데 뭐 10원, 1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10원 이렇게. 그런데 TV 광고 비용은 뭐 1원, 10원, 1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데이터가 많이 쌓여 있네, 멋있네 할 수 있지만 자 엄밀히 얘기하면 오로지 변수 이름 모르고 숫자만 보았을 때 컴퓨터는 이 숫자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수치로 보건대 x1은 x2에다가 10만 곱하면 똑같아지죠. 그렇죠? 1 곱하기 10은 10, 10 곱하기 10은 100. 그렇죠? 똑같아집니다. 이것은 선형 결합이라고 하는데
마치 우리는 x들끼리도 회귀 분석처럼 뭔가 묶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다른 변수에 있는 숫자 값들이 다른 변수의 숫자 값들로 재표현, 복제가 될 수 있다면 컴퓨터는 같은 값이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즉, 진짜 값이 같다는 뜻이 아니라 패턴이, 흘러가는 패턴이 똑같다는 뜻입니다. 너는 구글 비용, TV 비용 넣었지. 근데 내 눈엔 똑같은 거야. 인 거야. 그래서 실제로 데이터가 증가해서 변수의 수는 증가할 수 있지만 진짜 실제적으로 독립인가? 진짜 독립적인 변수는 몇 개인가? 이것은 훨씬 적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다중공선성 문제입니다. x끼리의 상관수가 높아지는 것, 그걸 다중공선성이라 하는 겁니다. 이뿐 아니라 단순히 변수의 수도 문제인데 또한 증가하는 변수 또는 차원 대비 이를 표현할 대표 샘플 수가 적어집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바로 아래 그림입니다. 예를 들어서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하나라는 뜻은 이 차원이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변수가 하나 있을 때 이 하나의 값을 표현하기 위해서 공간상에서 뿌린다고 쳤을 때 하나의 직선을 뿌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런데 변수가 두 개가 됩니다. 두 개가 되면 이 쌍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쌍을 그렇죠?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두 개의 축이 필요할 겁니다. 그럴 거죠? 그리고 하나가 또 들어가요. 그러면 이 숫자들의 조합을 표현하려면 3차원이 필요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변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앞에서 혹시 차원 변환 강의를 들으셨다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건데 변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결국 차원이 늘어난다. 공간상에 데이터가 표현될 수 있는 가능성, 범위가 증가한다라고 해석합니다. 그렇게 실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변수가 하나일 때 하나의 샘플을 뽑습니다. 그러면 이 샘플은 여기에서 5개 중에 무려 5분의 1을 표현하는 거죠. 그렇죠? 5분의 1만큼의 공간상 범위를 하나로 택했을 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변수가 2개만 하더라도 내가 이 중에서 마찬가지로 하나의 샘플을 조합이죠. 이 조합 샘플에 대해서 하나만 선택했다면 전체 25개 중에 하나죠. 25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렇죠. 앞에서 5분의 1을 차지했는데 25분의 1로 줄어듭니다. 또 하나 3개가 됐는데 하나 선택해요. 그러면 125분의 1입니다. 분명히 우리는 변수가 하나, 2개, 3개일 때 하나의 쌍, 하나 쌍 선택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로우만 선택을 딱 했는데 이상하게 증가하는 차원 대비 하나의 샘플을 뽑았더니 이 샘플이 전체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는 공간상 범위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표할 수 있는 샘플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진다. 스파스하다고 합니다. 실제 로우 하나가 이 전체 공간을 표현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패턴의 의미가 줄어든다는 의미죠. 똑같이 동일한 하나의 샘플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다음과 같을 겁니다.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고 실제 독립적인 변수의 수는 증가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냥 변수가 늘어난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독립적인 변수가 정말 많아지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중공선성이 생긴다. 그리고 실제로 변수의 수가 늘어나게 되면 그 변수들로 인해서 표현될 수 있는 공간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동일하게 샘플, 동일한 개수의 샘플이 차지하고 있는 공간상에 표현할 수 있는 범위를 대표할 수 있는 양은 줄어드는 스파스 현상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빅데이터라고 하죠. 누구나 빅데이터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몸집만 큰 거예요. 실속이 없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그냥 수만 늘리면 돼요. 데이터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1초마다 찍을 수 있는 데이터를 10분의 1초마다 쌓으면 그냥 늘어나요. 그렇겠죠. 그냥 몸집만 큰 데이터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 데이터의 숫자들을 하나하나씩 까보면 정말 이것은 빅데이터로 할 수가 있는 실속 있는 많은 데이터 패턴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는 실속 있는 패턴이 없다. 따라서 수만큼 몸집만 큰 빅데이터인데 그 안에는 정말 독립적인 실속이 있는 데이터의 패턴은 적어서 적은 데이터 패턴만 모델이 학습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트레인 테스트 나누죠. 이건 과거 데이터, 이건 미래 데이터입니다. 중요한 건 미래를 잘 맞추는 거죠. 과거 잘 맞추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쵸? 근데 적은 데이터만 학습을 하고 반복적으로 빅데이터니까 똑같은 데이터가 많다는 거죠. 중복된 데이터가 많은 겁니다. 실속이 없다는 건. 그런데 똑같은 데이터를 계속 학습해. 그래서 과거는 무진장 잘 맞춰요. 그러면 과거와 미래 데이터 같나요? 안 같습니다. 이걸 너무 잘 맞추면 트레인에 있는 패턴뿐만 아니라 잡음까지 에러까지 다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하겠지만 그렇게 학습되어 있는 모델로 테스트를 예측하면 당연히 안 맞죠. 이것을 과적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면 컬서와 디펜더널리티 이런 특징이 있다면 단순히 몸집만 크고 실속이 없는 빅데이터라면 당연히 딥러닝을 써봤자 성능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빅데이터일수록 실속이 없는 데이터라면 이게 중요합니다. 실속이 없는 데이터라면 딥러닝이 아무리 용을 써도 빅데이터일수록 성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흔히 과적한 문제 또는 차원의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딥러닝이 등장했는데 왜 암흑기에 빠졌는지 그 4가지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베니싱 그레디언트였죠. 당시에는 시그모이드라는 활성화 함수를 사용을 했고 이것 때문에 기본적으로 수치가 0에서 1 사이 값이고 그리고 미분값은 0에서 엄밀한 건 아니지만 0.5라는 수치였습니다. 따라서 순전파 때는 실제로 합해지는 값들이 작아지는 경향, 역전파 때는 비용함수의 값이 미분으로 인해서 더 작아지는 현상이 생기면서 적절한 최적 가중치가 추정되지 않는 현상이 있다. 두 번째, 로컬 미니멈 문제. 우리가 수학적으로 왜 이런 가중치가 나왔습니까? 그것을 명확하게 추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리즘 업데이트를 통해서 최적화를 통해서 가중치를 업데이트하는 거죠. 따라서 초기 값의 위치에 따라서 얼마든지 진짜 글로벌 최소값이 아니라 국소적인 로컬 최소값에 빠질 수가 있다. 이것이 로컬 미니멈 문제. 세 번째, 학습률이 어느 정도 낮아야지만 딥러닝이 가중치를 잘 찾아가는데 당시로 하더라도 실제 학습률이 낮았을 때 연산해야 될 양이 급증하다 보니까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었다. 네 번째, 실속이 없이 오로지 몸집만 큰 빅데이터는 실제로 다중공선성, 스파스 현상을 일으킨다. 딥러닝은 빅데이터가 필요하긴 한데 오로지 몸집만 크고 실속이 없다면 그것은 결국 성능을 떨어뜨리는 과적합, 차원의 저주를 일으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이 4가지 이유 때문에 딥러닝은 이 시절에 다시 한번 암흑기를 맞게 됩니다.